레이저 포인트가 없어서 그냥 진행했어요. 제가 사실 여기에서는 진행을 안 해봤는데 딱 한 번 해보고 그때 재테크 5기 강의인가? 여기 이제 지인이 운영하는 강연장이라서 제가 이제 가능하면 여기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매 입문반 2강을 하고요. 제가 생각한 거는 입문반은 일단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 좋은 거 많아요. 책도 많고. 근데 그런 것들의 단점은 조금 순서대로가 아니고 좀 산발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조금 이렇게 자극적인 썸네일을 뽑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2천만 원으로 20억짜리 건물주가 됐다 이런 스토리 그런 거 중심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 자체는 동기부여가 되고 또 다양한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아쉬운 점은 조금 그런 것들을 많이 봐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조금 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런 오프라인 강의나 이렇게 굳이 아니면 또 경매 학원 이런 데를 굳이 다니는 이유는 아무래도 조금씩 단계별로 그리고 시간이 사실은 지지옥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만 봐도 거의 한 160강 정도가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다 알아야지 경매를 잘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저도 주식도 모르고서 그냥 ETS 사용법만 하고서 시작한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로 아니 주식이 아니라 경매도 하는 방법, 솔직히 입찰기에 작성하는 방법만 알면은 본인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권리 분석 같은 경우는 어려운 특수 물건 제외하고도 한 70%는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단순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큰 욕심을 사실 안 부리면 욕심이라기보다는 큰 수익률보다는 그냥 적은 괜찮은 수익률 한 2, 3% 정도의 수익률만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그보다 좀 더 올리려면 한 10%대까지 하려면은 그것도 많지 않은 노력으로 충분히 걸을 수만 있으면 물건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다루려고 하고요. 유료 경매 사이트 혹시 가입하신 분 있나요? 아직은 없으시죠? 이 질문도 사실 많이 받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유료 경매 사이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초급반 같은 경우는 한 2명 정도는 유료 경매 사이트를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당장 할 분들 진짜 한두 달 안에 입찰에 참여할 분들은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서칭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요소들만 알려고 하고 경매 저번에 이제 1강 때는 아무래도 경매 전체적인 절차하고 그때부터 너무 어려운 것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사례 중심으로 했다면은 오늘은 경매에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알아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 나오나요? 저 여기서 촬영을 안 해봐요. 얼굴이 아예 안 보이죠? 제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닌데 너무 검게 나와서 소개는 그냥 지나갈게요. 지나가고 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다들 슈퍼검입니다 여러분. 지금 180명밖에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쨌든 내년 6월 1일 이전에 다주택자들하고 법인들이 매물을 쏟아낼 거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되게 랠리가 좋잖아요. 결국은 유동성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경매도 그냥 현금을 제가격, 부동산을 제가격 주고 사기보다는 아무래도 경매로 조금 싸게 나온 것들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코로나 관련된 물건은 경매 절차가 통상적으로 감정서부터 시작해서 채권자가 법원에다 신청을 하고 감정 절차 거치고 매각물건 명세서 작성하고 이 절차가 총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6개월 정도 걸리니까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서는 코로나랑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제 한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6개월 더 걸린 경우가 많은 게 코로나 때문에 정지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존 사건들이 되게 밀려있는 경우도 많고 해서 어쨌든 내년 1월부터는 올해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이 쏟아낼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내년에 한 중순 정도가 피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무리 3월, 2월부터 시작했다고 해서 바로 쏟아놓진 않아요. 결국에는 채무를 갚지 못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버티는 기간도 있었고 제 주변에 지금 자영업자만 해도 문 닫는 사람이 꽤 돼요. 한 비율로 따지면 20% 정도. 저희 밑에 저희 북카페세모 건대점 1층도 닫았고 지금 여기도 원래 지하에 스터디 카페 한 6년 하던 스터디 카페가 있었어요. 꿈틀이라고 거기도 닫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버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오고 스태프 인건비 계속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거를 준비하려고 이런 강의를 듣는 거니까 이왕 시간 내서 나왔으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가 스터디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Q&A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유명한 유튜버들한테 우리가 뭐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해주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쨌든 네이버 카페에 지금 스터디 수강하는 기간 동안 Q&A란이 있으니까 거기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블로그 스터디는 되게 활용 많이 하잖아요. 많이 질문하시고 그런 식으로 사소한 거라도 좀 질문해서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했던 거 간단하지만 보고서 그 다음 오늘 장표가 좀 많아서 바로빨리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그 동영상 강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었죠. 뭐 이거를 꼼꼼하게 다 알 필요는 없고 빨간색으로 된 것만 오늘 중심으로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경매 신청, 뭐 채권자 당연한 거죠. 돈을 못 갚아서 법을 요청하는 건데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뭐 대부업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형태죠. 그냥 아니면 또 세무서나 이런 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매 개시가 결정이 되면은 뭐 임의 경매, 강제 경매는 현재는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초급 단계에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강제 경매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지급명령, 차용증, 지급명령서, 뭐 특정 판결문 이런 것들이 권한을 확인해야 된다 정도인데 이 정도의 단어 정도만 알면 되세요. 지금은 뭐 굳이 임의 경매냐 강제 경매냐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고 이따가 물건을 볼 때 보면은 임의, 강제 이런 식으로 써있긴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구별하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매 준비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현황 조사라고 하고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서류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등기부 등본이에요. 그 등기부 등본은 민원24에서 발급을 할 수가 있고 민원24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대법원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누구나 다 연락 가능해요. 하다못해 지금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 이 건물도 주소만 알면은 누가 소유를 하고 있고 어떤 권리관계가 있는지 검색이 가능해요. 열람은 아마 열람 700원이고 발급이 1000원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등기부 등본하고 이 두 가지만 파악을 해도 거의 한 전체 사건의 한 90%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다만 안 나온 것들은 어떤 거냐면 가장임 차인이 있다던가 누가 분명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매각 물건 명세서나 등기부 등본이나 뭐 이런 임차인 현황 조사서에 안 나온 경우 그런 경우가 사실은 추가적인 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거쳐서 결국에는 진행이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뭐 이런 단어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빨간색 있는 단어들은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뭐 하다못해 우리가 다른 강의를 듣더라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다른 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낙찰을 받은 거. 그러니까 2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폐찰은 폐찰이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 1위랑 2위가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게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고 해도 중요한 거는 내가 수익률을 어떻게 낼 수 있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거지. 뭐 내가 2위보다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더 썼다고 해서 뭐 실패한 낙찰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좀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대신에 경매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제가 좀 추천드리는 방식은 좀 기계적인 경매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 어떤 물건을 뭐 제주도에 어떤 토지가 너무 탐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오버해서 쓰게 되죠. 입찰 가격을. 내가 이걸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매라는 시스템이 한번 유찰될 때마다 20%에서 30%가 떨어지는 구조다 보니까 그냥 그 시세 차익만을 단기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여기다가 돈을 더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그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때 제시했었던 용인 오피스텔 물건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정말 최저 가격 언저리 한 20만 원 정도만 더 올려서 그 정도로만 계속 입찰을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장이니까 직접 가기 힘든 경우에는 뭐 어머니를 시키거나 대리인 입찰도 가능하니까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쨌든 수익률이 이따가 뭐 용인 오피스텔 사례도 들겠지만 한 10% 정도 최소한 나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가 하나 낙찰이 되면은 수익률을 거두고 또 되팔고 물론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도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기계적 경매 방식이 있고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진짜 밸류에이션을 다 따져서 주식으로 따지면은 뭐 어떻게 보면 가치주 다 판단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저희 요새 주식 비율을 되게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거는 뭐 다른 것들은 어쨌든 대금 납부 기일 결정은 한 달 이내에 돈을 납부하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낙찰을 받고 나서
낙찰 받을 때는 입찰 보증금 10%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따 뒷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최저 가격의 10%,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물건인데 한 번 유찰이 됐어요. 그럼 20% 깎여서 8천만 원에 나오죠. 그럼 8천만 원의 10%, 입찰 보증금이 내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 내가 필요한 거는 800만 원만 필요한 거예요. 일단 법원 갈 때는. 그리고 낙찰 받은 이후에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다만 낙찰 받은 날 이제 그러면은 말 그대로 한 달 이내 낙찰로 사실 다 합쳐서 어쨌든 44일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달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뭐 이것저것 대출 실행 기간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 달에서 한 5주 이내에는 돈을 다 나머지 잔금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낙찰 받은 순간부터 대출을 알아보셔야죠. 물론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현금을 다 넣어도 되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대부분 한 80% 정도는 대출을 쓰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용인 오피스텔 지난달에 받은 거 이제 3개 낙찰을 받았는데 그것도 다 경매 경락자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내일 이제 납부가 돼요. 내일 납부되고 마무리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배당표 같은 경우는 이따가 배당표 사례를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경매 공부를 하실 때 배당표를 작성하는 것을 좀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실수가 없거든요. 근데 배당표마저도 권리 분석을 해야지 배당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권리 분석조차도 필요 없는 배당표 작성도 되게 많아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소유자가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은 한 명 정도가 임차인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특별히 권리관계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저번에 이제 프로세스는 설명드렸었죠.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이제 유료 경매 사이트예요. 이건 지지옥션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주소 나와 있죠. 그리고 경매 부분에 강제 경매라고 써 있죠. 그다음에 뭐 채권자 나왔고, 채무자랑 소유자가 다를 수는 있어요, 분명히. 상관은 없어요. 소유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채무자가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근린시설로 용도, 이따가 용도랑 뭐 형질 이런 거 다 볼 거예요, 간단하게. 왜 그거를 꼭 알아야지, 그 개념을 모르고서 접근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용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은 내가 정말 겉으로 보기에만 되게 사이즈도 크고 괜찮아서 낙찰을 받았는데, 특히나 이제 상가나 단독주택 낙찰 받는 분들 중에서 용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용도 변경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지분 경매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분이라고 따로 떠 있는 것들은 지분 경매거든요. 내가 이걸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3분의 1만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14제곱미터 중에 71만 하는 거니까. 물론 지분 경매도 그 나머지 지분을 가진 사람들한테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00% 지분인 것들만 좀 건드리는 게 낫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해야 될 게 이제 입찰 보증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한 번 유찰이 됐죠. 그래서 최저가가 2억 4천 정도 되는데 이제 그거의 10%. 그러니까 지금 2,492만 원인데 이상으로만 쓰면 돼요. 이상으로. 그래서 어쨌든 뭐 수표를 찾을 때도 굳이 저렇게 안 뽑고 그냥 2,500짜리 해도 되고, 그럼 나머지 금액을 바로 돌려주거든요. 만약에 내가 낙찰 받으면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주고, 아니 현금이나 입금으로 돌려주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수표, 내가 폐차했을 경우에 그냥 수표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본다고 제가 다 설명을 드렸었죠. 요새는 로드뷰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많으면 다 현장 임장을 다니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지도나 아니면 지도 중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형도죠. 지형도고, 이거는 이제 로드뷰고, 사실 그 네이버 지도만 해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구분한 지도도 따로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선별 조사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다각적으로 가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인정을 봐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건축물 대장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따가 좀 중요하게 다룰 연면적이라든지 용적률, 건폐율, 용도 이런 말들이 써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거는 물론 유료 경매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건축물 대장도 주소만 알면 누구든지 다 발급할 수가 있어요. 대소유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는 거고, 층별 현황도 보면은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식으로 써있잖아요.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이런 식으로 1층은 뭐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불법 건축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택인데 그거를 원룸형으로 쓴다든가 원룸형으로 쪼개서 쓴다든가, 제가 그 용인 단독주택 때 봤던 곳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좀 많은 사례는 근린시설은 보통 상가예요. 상가인데
상가 또는 오피스텔로 한 10개의 호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원룸형으로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니면 또 고시원으로 허가 받은 거를 원룸형으로 임대를 주는 것들. 그 비교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걸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하면 물건이 문제가 없는 물건인데, 만약에 이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의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매각물건 명세서라는 건데, 이거는 입찰 기일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가능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기간에 캡처를 해놓던 거 다운 받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계속 관심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매각물건 명세서는 뭐 다른 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비고란이에요. 비고란에 만약에 특수물건이면은 비고란에 특수물건에 관한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은 일단 그냥 일반적인 물건이니까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지만, 여기에 뭔가 뭐 대지권 미등기 뭐 이런 거가 있다면은 조심해야 될 물건들이죠. 그러니까 실력이 안 된다면 아예 그냥 패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서류가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등기, 건축물 대장, 매각물건 명세서 정도. 두 개만 굳이 한다면 매각물건 명세서랑 등기 정도.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격 설정하고, 중요한 건 면적이에요, 면적. 나중에 뭐 단지 아파트 투자만 하실 게 아니라 결국에는 상가라든지 아니면 근린 시설이나 점포나 여러 가지 좀 관심을 가질 거면은 중요한 건 층수보다는 면적이에요, 면적. 그래서 평당 얼마를 산출해내는 게 이제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이제 원룸을 보러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원룸은 어떤 데는 정사각형이고 어떤 데는 길쭉하고 하니까 구분이 안 갔을 때는 결국엔 센티미터 가로 세로 곱한 다음에 3.3으로 나눈 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준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교가 안 될 때는 결국 평당 가격으로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평당 가격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산출하는 거, 수익가치 계산하는 거. 일단 이제 용인 경매 사례에서 수익가치 계산하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 더 따져야 될 거는 법무비라든지, 이제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한다면은 부동산 복비가 들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주택일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한 4% 정도, 0.4% 정도 내고, 그다음 상가인 경우에 0.9% 정도 내잖아요. 그런 게 안 되는 대신에 법무비나 아니면은 법원에다 납부할 수수료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 사실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도 비용에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초급반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여기 직접 가서 모의입찰을 하거든요. 직접 써서. 그때 이제 진짜로 하실 분들은 하면 되고, 어쨌든 서류를 한 10시 반 정도 도착을 해서 여기 앞에 가면 서류가 있어요. 서류를 그냥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이 집에서 연습하시려면은 몇 장 더 가져도 되고, 그렇게 해서 쓰는 건 앞에 써도 되고 집에서 써도 돼요. 인터넷으로 출력을 해서 집에서 써서 제출해도 되거든요. 그 서류가 법원 등기 사이트, 법원 경매 사이트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아요. 아파트는 최근에 한 10명 이상 이렇게 나온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되면 한 1위, 2위까지는 불러줘요. 그래서 차순위인 사람이 만약 1위가 매각을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또 할 건지 그런 것들 뭐 물어보고, 근데 만약에 차순위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묶이는 대신에 만약에 1위가 이 물건을 잔금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사람한테 권리가 가는 거죠. 나머지 그럼 잔금 납부할 권리가. 그리고 3위부터는 당연히 그냥 다 수표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당일은 10%의 금액만 수표나 현금으로 찾는 거가 중요하지, 그 이외에는 뭐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 바로 폐찰한다면 다시 입금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거나 이래도 뭐 며칠 뒤에 받는 게 아니라 바로 그날 당일날 줄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 제가 이제 이 장표를 그때 초급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여드렸었는데, 일단은 초급은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그거죠. 이제 오피스텔 1억 원 이하 오피스텔을 추천을 드린다고 일단 말씀드렸었고, 수익률은 어쨌든 초급 1단계는 한 5%에서 10% 정도가 보통 통상적으로 오피스텔 경매를 하는 이유예요. 저희가 이제 갔었던 초급 1기에서 11월 6일 날 했었던. 근데 지금 이번에 원래는 갔었는데 또 갔었는데, 저는 그때 낙찰을 3개 받았고 총 5개가 나왔었거든요. 그 중에 3개를 제가 받았고, 하나를 이제 수임치하고 나머지 지금 경매 초급반 분들이 지금 받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2개 남은 물건에 대해서 지금 한 4분 정도가 지금 입찰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여기서도 만약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보시고, 저희가 지금 거기에 카페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하실 분들은 뭐 하시면 되고, 이렇게
경쟁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뭐 누가 뭐 입찰한대 그래서 내가 좀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뭐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어쨌든 금액을 써서 넣는 건데 막 그렇다고 해서 뭐 과열 경쟁이 돼서 막 몇백만 원 더 써서 이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는 뭐 선의의 경쟁을 해서 납찰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유료경매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무료 경매 그러니까 대법원 경매 사이트 이따가 소개할 거기에서도 다 볼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이런 것들 현황조사서에 다 사진 찍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진들 왜냐면 실내 사진은 로드뷰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현황 물건 명세서를 보고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이런 건축 보면 위치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물건 명세서에 지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감정가는 어쨌든 6,9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대지 가격, 땅 가격이 2천만 원, 건물 가격이 4,800만 원으로 감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최저가는 4번 유찰됐어요. 4번 유찰돼서 지금 34% 2,300만 원이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10%인 입찰 보증금이 236만 원. 그래서 보통 한 240만 원 정도 찾겠죠. 그래서 저는 한 경쟁 입찰을 사실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더 써서 2,6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금 이게 23일, 12월 23일이 이제 마무리되는 날이 그때까지 잔금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1월 6일에 낙찰 받았으니까 23일이면은 한 5주 정도 되죠. 5주 정도의 텀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돈을 마련해야죠. 대출을 받건 내가 현금을 납부를 하건 어쨌든 그렇게 진행된다는 걸 보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유찰이 많이 됐냐면 물론 유찰이 된 거는 제가 뭐 그 입찰자들의 심리까지는 모르니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오피스텔 건물이에요. 오피스텔 건물인데 원룸으로 쓰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피스텔하고 원룸은 가장 큰 차이가 취사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없느냐의 차이예요. 오피스텔은 물론 우리가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부르는 게 있지만 그건 사실 변종 형태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가까워요. 용도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면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부르기는 편의상 오피스텔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껴보면 아파트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살고 있는 한림타워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오피스텔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파트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반대로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이라면 사무실이잖아요. 사무실이니까 화장실까지는 괜찮아요. 화장실까지는 괜찮은데 취사, 가스나 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싱크대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그렇게 그럼 다 사무실로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여기가 뭐 스타트업으로 굉장히 뭐 핫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수요는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고시원의 약간 대체제 그 정도로 사용해서 여기를 이제 사람들이 입주자들이 들어오는 건데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그냥 뭐 인부들이라든지 이렇게 공사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쓰는 곳인데 어쨌든 안에 가보면은 저희도 이번에 현장 인양할 때 안에를 내부로 봤지만 싱크대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다 있어요 안에. 3평 한 3.5평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청에 위법 건축물로 등재는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껴보면 위법이라고 그러니까 위반이라고 나와 있고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한 10개 중에 한 7개의 오피스텔이 이런 상황이에요. 주거용으로 대부분 쓰지 사무실로 쓰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방 오피스텔이나 이런 경우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좀 많이 유찰이 된 건데 권리 분석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만약에 이럴 수는 있죠. 너무 유찰이 많이 됐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물건인 것 같아 라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익률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제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이날 3개가 제가 매각을 했는데 2개는 또 유찰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30%가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가격에 30%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최저 가격에서 또 30%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2,300만 원일 때 30% 떨어졌으니까 한 600만 원 정도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한 1,800 정도에 또 나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그게 이제 이번에 연기됐으니까 어쨌든 한 1월 말 정도에 1,800 정도로 최저가로 나오겠죠. 그러면은 보증금은 18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감정가 2,900만 원에 제가 이제 낙찰가를 만약에 2,000만 원이라고 친다면은 그 입찰 보증금은 어쨌든 이 가격이고 이게 제가 잘못 썼네. 2,600에 제가 낙찰받았거든요. 그래서 2,600인데 어쨌든 입찰 보증금이 이만큼이 그날 당일에 입찰했었던 금액이 이 금액이고 대출업체랑 얘기를 해보니까 2,000만 원까지 가능하대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오피스텔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피스텔은 70%에서 80%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7, 80%라고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에 있는 주택은
현재 정책 뭐 617이나 710 다 적용받아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 아파트, 단독주택은 다 50%밖에 안 나와요. 서울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막 80%까지 생각을 하고서 입찰을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제대로 안 한 유튜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뭐 막연하게 80% 나온다. 근데 그렇진 않아요. LTV 다 적용받고 현재는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 거는. 특히나 무주택자의 경우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면에서는 장점인 거예요. 80%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물론 확인을 다 해봐야죠. 그 낙찰 받고 나서 확인을 해봐서 한 10% 정도 차이니까 만약에 10%를 덜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자금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또 생각해야 될 게 취득세. 오피스텔은 단점은 그거죠. 주택은 1.2%잖아요. 근데 취득세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4.4% 플러스 또 0.2가 붙잖아요. 그래서 4.6%. 그래서 조금 취득세가 좀 세다. 그거는 이제 상가나 오피스텔 다 마찬가지니까.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것도 어차피 비용이니까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데 여기 상황을 보면은 제가 이번에도 관리사무장 사무소 그분을 만나고 왔지만 어쨌든 보증금이 100에서 300 정도 하고 월세가 30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물론 이거는 세입자를 바로 구했을 때 얘기긴 해요. 만약에 내가 세입자를 바로 못 구하면은 이자는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보겠죠. 근데 보면은 어쨌든 여기가 대출이자 3.5% 기준으로 내가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수임치가 상담한 거 보니까 대출이자 3.1% 얘기하더라고요. 더 떨어졌어요, 금리가. 금리가 계속 하도 나아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3.5%라고 잡았을 때 월 이자만, 이건 원금 상환이 아니죠. 원금 상환이 아니고 이자만 해서 한 6만 원 정도. 2천만 원을 대출했을 때. 그리고 당연히 담보로 잡혀 있으니까 이렇게 금리가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쨌든 내가 월세를 30만 원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순수익이 한 276만 원 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3만 원씩은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30만 원을 받아서 이자를 납부하고서 23만 원. 그렇게 해서 12달을 버티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약 이 정도가 나에게 그러니까 내 돈을 결국에 한 600만 원 정도 쓰고 1년에 한 276만 원 정도 나오는 거죠. 그냥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수익형 오피스텔에 대한 수익률 정도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은 매매를 할 때 얘기죠. 제가 4,500만 원으로 사실은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낮은 이유는 저는 항상 약간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9천만 원, 만약 6,900만 원짜리 감정가라고 해서 6천만 원에 잡았다가 실제로 안 팔렸을 거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반 건축물이고 이 근처가 뭐 깔끔은 한데 그래도 그렇게 막 수요가 폭발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실제로 이 물건, 이 같은 층 3층에 저는 이제 2층의 물건이고 3층에 실거래가 국토부에 보면 실거래가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6천만 원의 거래가 됐어요. 2017년도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준도 있지만 근처에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했던 얘기가 한 4천에서 5천 정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 4,500 정도로 매매가를 잡았고 4,500에서 물론 내가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4,500에서 2,600원으로 2,6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 대출 받은 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 어쨌든 양도 차익이 1,900만 원이잖아요. 그 1,900만 원 중에서 1년 미만 매도는 저는 사실 추천하진 않아요. 너무 세요. 50%잖아요. 양도 차익에. 그리고 1년만 넘으면 하루라도 넘으면은 어쨌든 40%거든요. 물론 더 보유하면 더 떨어지긴 하는데 그 점은 우리가 너무 장기 보유가 되니까 그래서 40%라고 잡아서 내가 2020년 1월에 매매를 했다고 쳤을 때 그 정도 보유를 해서 그러면은 1,900만 원이 양도 차익인데 그 중에서 양도소득세 40%를 빼고 실제로는 한 이 정도. 물론 여기서 세금 이런 건 좀 더 빠지겠죠. 그래도 어쨌든 한 1,100만 원 정도. 그래서 낙찰가 대비하면은 60% 수익인데 나는 실제로 투자한 돈이 아까 본 것처럼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간 거잖아요. 잔금 치료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투자금 대비는 250%, 2.5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에 대해서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계약은 반드시 업무용으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세무서에서 뭐 조사를 나오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담이 없는 게 1억 미만의 오피스텔이에요. 그래서 지금 1억 미만의 주택들은 주택수를 한정을 안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어쨌든 아파트 청약도 동시에 하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런 오피스텔로 뭐 1, 2천만 원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자산 형성하는 데 가장 큰 부분은 아파트 청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 사실 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혹시 1주택자, 2주택자로 분류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룬 건데, 계약할 때 어쨌든 오피스텔은 사무실이잖아요. 나는 사무실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세입자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건 간에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다만 특이하게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전입신고 시에 발생했을 때 문제에 대해서는 뭐 물리겠다, 약간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는 특약을 걸어주면은 10명 중에 9명은 당연히 이 조항만 가지고도 못해요. 그리고 여기가 용인이 무슨 보통은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계약력을 받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주를 해야 되고 전입신고해야 되고 뭐 확정일자 받고 하는 이유는 어쨌든 내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여기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안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실제로 이 5개 물건들 중에서도 2개는 외국인 임차인들, 그냥 외국인 노동자 임차인들이라서 그런 분들은 전입신고 아예 개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안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오피스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반대로 애매하게 1억 넘는 빌라는 저는 비추해요. 지금 시대에서는. 어쨌든 1주택자들, 무주택자들한테 혜택이 많기 때문에 괜히 애매하게 그런 거 갖고 있다가 어쨌든 주택수로 한정돼서 불이익이 더 커서, 그래서 저는 뭐 주거용 오피스텔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초급 2단계로 보면은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 아파트. 이게 이제 아파트가 저 초급 단계로 분류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권리관계는 거의 없어요. 권리관계는 없고 그냥 보증금 정도. 계약력 있는 임차인이고 보통 보증금이 다 깔려 있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갭 투자도 가능한 건데, 문제는 내가 아파트 매매할 때는, 우리가 부동산 통해서 매매할 때는 그 갭만 주고서 들어갈 수가 있지만 경매는 그렇지 않아요. 얘네가 배당을 신청을 하고 보증금이 갖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잔금 치를 땐 이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보증금으로 채워넣는 거, 그래서 그 보증금으로 뭐 대출을 상환하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어쨌든 간에 내가 최저가 지금 이건 낙찰 받은 거네요. 4억 4,800만 원에 김포 아파트가 한 점 떴었죠. 한강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감정가는 4억 4천이었는데 4억 3천에, 그러니까 거의 한 4억% 정도에 매각이 된 거죠. 근데 한 번 이게 유찰된 거였거든요. 30% 빠진 거였었는데, 이 일이 그러니까 처음에 감정 올라온 이후에 뭐 대책들이 나왔잖아요. 뭐 617이나 710이나 그러면서 이제 김포가 뜨면서 이게 오히려 보통은 만약에 평상시 상태였으면은 최저가 언저리에서 뵙겠죠. 뭐 한 3억대 중반이나 4억대 초반. 근데 이렇게 약간 오버해서 된 거는 그 정책들 나오면서 그 조정지역 묶이고 해서 이제 김포가 그 당시에는 조정지역 아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된 거고, 현재는 더 올라갔어요. 현재는 이 정도 사이즈의 낙찰 받으려면 요새는 한 4억 7, 8천까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감정가의 110% 정도는 써야지 낙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요새 추세니까, 특히나 조정지역은 그렇다는 거.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중급 정도로 보는 건 어쨌든 상가인데, 상가도 점포도 있고 근린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지방에 있는 근린 상가들 또는 근린 시설들은 아무래도 수익화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근린 시설이에요. 고시원으로 되어 있는 근린 시설이고, 그래서 이제 이 방이 되게 많잖아요. 방이 많은데 사실 이것도 위반 건축물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 번 유찰이 됐죠. 그래서 이것도 벌써 2번 유찰돼서 64%에 나온 건데, 매각은 실제로 8억대 정도에 됐으니까 한 80%, 시세의 80% 정도에 매각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방이 대충만 봐도 한 16개 정도 되죠. 16개의 고시원업으로, 근린시설의 고시원업으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원룸형으로 분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좋은 점은 보증금이 많죠.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1억은 받거든요, 보증금. 그러면 16개면 16억이에요, 보증금. 16억 가지고 다른 데 레버리지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도 이제 법을 전공하니까 가능하면은 위법 사례를 안 만들려고 하지만, 이건 행정벌이에요, 행정벌이라서 무슨 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서 이행강제금이 난다고 해도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고,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데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행강제금 얼마 정도 나온지는 구청에다가 전화해서 이거 주소지 알려주면 다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에 대해서 내가 무슨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것도 아니고 행정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소하고도 수익률이 사실 크다면 투자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기만 해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증금이 막 16억씩 되고 하니까 훨씬 더 내가 낙찰받은 금액보다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은 구조 변경은 안 돼요. 구조 변경,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안 돼요. 내가 이거를 다른 걸로 뭐 활용을 하려고 뭐 하는 거 그러면 다 불가능해요. 그 불법 사항을 다 치유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근데 특별히 사실 여기서는 뭐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어쨌든 이런 것도 하나의 수익률이 꽤 크죠. 그래도 20, 30% 정도 나오는 걸로 볼 수 있고, 수도권 상가는 제가 왜 같은 그걸로 분류를 했냐면 유동인구가 많은 대신에 그만큼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수도권 상가 1, 2층짜리를 낙찰받을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비싸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드는 것들은 지하. 이게 실제로 나왔던 거거든요. 저도 이거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그거 아니는데 건대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대 뒤에 있는 KCC라고 그 파크타운 오피스텔 굉장히 높은 거 있어요. 거기에 지하가 나왔었어요. 지하 한 40평 정도 나왔었고 감정가가 6억이었는데 3번 유찰돼서 2억 4천 정도에 나왔었고 그래서 어쨌든 2억 7천 굉장히 저렴하게 된 거죠. 저렴하게 됐는데 이거는 지하다 보니까 두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일단 관리비가 40평대 오피스텔이면 관리비가 좀 세잖아요. 그래서 40평대라서 관리비가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나오는 게 단점이고 그냥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하니까 뭐 1층 상가가 아니잖아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뭐 스터디 카페나 이런 식으로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창업이나 이런 것과 연관시킬 수 있으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거죠. 아니면 회사 사무실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역세권이고 7호선 바로 한 2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특히 지하 같은 경우가 낙찰률이 좀 떨어져요. 말 그대로 유찰이 많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들도 항상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중급으로 분류하는 거는 제가 어쨌든 지금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경매를. 그 이유가 일단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단독주택을 사실 내가 낙찰받는다고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은 두 가지 이유인데 재개발 지역이라서 이걸 낙찰받아서 다시 넘기던가 보유하고 있다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멸실시키고 철거하고 다시 짓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 면적이 40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경매할 때 40평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40평이 다가구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의 최저선이에요. 최저선. 사실 40평보다 더 떨어지면은 다가구 주택 짓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요새는 또 주차장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너무 내가 수익률 대비 좀 적게 나와서 어쨌든 넓을수록 좋긴 한데 최저한으로 볼 수 있는 게 40평 정도고 이게 딱 40평이었거든요. 묵동이라는 곳에 있었고 저도 임장을 가봤지만 괜찮았어요. 주변에 환경도 괜찮고 바로 옆에 뭐 화량대 이편한 세상 이런 거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최저가가 5억 8천에 나왔고 제가 6억 9천인가 썼거든요. 근데 7억 3천에 낙찰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오버해서 낙찰이 된 건데 감정가 넘어선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아요. 단독주택 이런 경우는. 근데 이 사람도 근처에 뭐 육사 개발 소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좀 더 쓴 거예요. 좀 더 쓴 거고 뭐 지금 어떻게 개발할지는 나중에 가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밀고서 다가구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률이 꽤 많이 나죠. 그래서 뭐 근데 이거는 어쨌든 공사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이나 이런 업종에 일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저도 건설을 두세 번 해봤지만 뭐 어렵진 않아요. 사실 시공사 잘 선정하고 이런 것들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나아져서 당연히 스트레스는 있겠죠. 그 안에 뭐 이렇게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만큼 수익률이 좀 크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7억대 지금 받았을 때 이런 데는 서울이니까 보증금 보통 여기가 이 정도 40평 사이즈면은 원룸 2개, 원룸 아니고 투룸 2개씩 3개층 정도 짓거든요. 그럼 6개죠. 6개인데 보통 이런 데 보증금이 3억 정도 해요. 그렇게 따지면 그것만 해도 한 18억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7억 정도 투자하고 물론 건설비 한 3억 정도 들어가고 멸시시키는 거 다 포함해서 철거하고 건설비하고 한 3억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2호실 있는 거 3개층 지으려면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대파는 것도 가격도 시세 상승이 계속 있고 또 보증금이나 월세나 이런 식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어서 위치만 괜찮으면 사실은 되게 괜찮은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거가 이런 형식이에요. 아예 상가를 보던가 아니면 이렇게 단독주택을 사서 좀 멸실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후에 어느 정도 시드만 생기면은 충분히 왜냐면 사실 우리가 물론 이렇게 하면 폐쇄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막 7억 이렇게 되면은 근데 실제로 서울 아파트도 그 정도는 해요. 서울 아파트 지금 중위 가격이 지금 9억 넘어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것도 말 그대로 잔금 대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단독주택이라서 많이 나오진 않겠죠. 그럼 아까 기준대로 하면은 7억 정도면은 약 한 3억 5천 정도가 대출이 나온다고 하고 내가 한 3억 5천 정도를 할 수 있으면은 왜냐면 이게 공사할 때 또 공사 대금 대출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하면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
당장 내가 한 4억 정도 있으면 쫌정 같은 물건도 건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토지인데, 토지는 뭐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건 제가 낙찰받은 물건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이따가 건폐율하고 용적률 얘기를 할 텐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녹지역이 많잖아요. 자연 그 보견 지역이 되게 많다 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0평을 낙찰 받아도 20평짜리 건물밖에 못 지어요. 20평짜리를 그 대신에 뭐 위로는 좀 지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토지는 토지 유튜버들 보면 아시겠지만 수익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고, 특히나 뭐 자기 집을 짓거나 뭐 양평이나 이런데 실거주하면서 이렇게 좀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거고, 아무래도 없던 곳에 그냥 약간 주식으로 따지면 그거죠. 공모주랑 좀 비슷한 거예요. 토지는 없던 가치에 내 가치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 대신에 반대로 뭐 맹지에 투자한다던가 정말 혐오시설 근처에, 왜냐면 그런 것도 성질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넣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혐오시설 근처에 뭐 투자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1분 10초만 쉬었다가 이렇게 진짜 편집점만 잡으려고. 제 말이 좀 빠른가요?